네, 11월 8일 저녁입니다. 퇴근길 SBS 경제자유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오늘 주요 경제 뉴스 짚어보는 퇴근길 15분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 전현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눈에 띄는 경제 기사는 단연 환율이었습니다. 네, 이제 환율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었는데 좀 내려가지 않나 하는 기대가 생기긴 하는데 오늘 환율 일단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16.3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그 전날에도 18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틀간 합치면 30원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일단 오늘 환율 시장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어제보다 7.2원 내린 1394원, 1400원 아래로 개장 출발부터 이렇게 떨어졌고요. 최종적으로는 1384.9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1380원대로 돌아온 건 지난 9월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있는 일입니다. 제일 궁금한 건 왜 갑자기 떨어지냐겠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먼저 미국의 중간선거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접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수 의석 차지하면 이렇게 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좀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일 모레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 시장 예상치를 말씀드리면 이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할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그 전달이죠. 9월 CPI보다는 둔화된 수준입니다. 9월에는 8.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상대로 7.9%가 나오면 7개월 만에 이 7%대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 심리적인 안도감이 나올 수 있다. 또 이 심리적인 안도감이 먼저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 달러 약세와 함께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렇게 환율이 급락한 건데 네. 이 원화에 영향을 미친 게 또 중국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은 제로 코로나 다시 말해서 그 봉쇄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펼쳐왔는데 이게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근데 중국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지금 3년 만에 대규모 마라톤 행사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반대로 그 공식 부인과는 반대로 방역 국비를 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를 오래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가 나오면 좋겠는데 뭐 어제 출연했던 네. 장지상 대표는 이제 아틀란타 연준 기준으로 보면 8%가 조금 넘을 것 같다라는 네. 예상도 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FOMC가 12월 중순인데요. 또 네. 거기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네, 일단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패드워치라고 금리 인상폭을 예측하는 네.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 12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빅스텝, 그리고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 이 확률이 반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빅스텝이 49.6%,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50.4%, 정말 박빙을 이루고 있는데요. 전날까지만 해도 빅스텝 가능성이 61.5%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지금 한마디로 좀 불확실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CPI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네. 좀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금 패드워치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환율에 관심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던 네. 것 같은데 지금 환율 하락세가 좀 계속 이어질까 아니면 반짝하고 말까 이런 걱정이 궁금증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네. 국내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죠? 일단 저희 소비자들,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이틀 내내 환율이 30원이나 넘게 떨어지니까 이거 이대로 환율이 정말 쭉 내려가나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퍼져 있는데 네. 오늘 한국금융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환율이 쭉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바라봤습니다. 일단 올해 연평균 환율이 1,305원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초만 해도 거의 1,200원 아래의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연평균에서 1,305원이라고 올해 수준은 예측을 했고요. 내년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종료되고 또 유럽중앙은행 긴축 전환되면서 킹달러 현상이 지금처럼은 아니고 조금 수그러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저효과로 인해서 연평균 환율은 1,360원 수준으로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연평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연평균입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또 인플레이션 정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위험 확대.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추가로 상승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준금리는 어떻게 전망을 해요? 네, 기준금리도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3%인데 네. 내년 상반기까지 3.75%까지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원래 한미 기준금리가 내년 초에 정점에 도달하고 물가가 이제 서서히 안정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게 시나리오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하방 요인보다는 상방 끌어올리는 요인이 더 강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환율 얘기를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주택 청약 저축 금리가 6년 3개월 만에 인상된다라는 네. 얘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 금리가 오른다. 지금 낮죠? 그게 이제 많이 네.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그 청약 저축 국민의 절반이 예. 가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신지는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네. 현재 1.8%인데 이걸 이제 2.1%로 0.3%포인트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게 6년 3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금리가 뭐 저축은행 네. 같은 경우에는 5%대 후반 6%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이거밖에 안 올리냐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이 구조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저축도 그렇겠지만 이 그 청약 저축을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내어주는 이자율이 오르면 이 대출해준 사람한테 받아야 하는 이자도 높아지게 되는 게 구조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저축 가입자들에게 이자를 더 많이 주면 이 정책 대출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서민들한테 받아야 할 대출금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저축으로 내는 돈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디딤돌 대출이나 네, 이런 데에 맞습니다. 빌려주니까 우리가 금리를 더 많이 받으면 네. 그런 정책을 펼칠 때 있어서 대출 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 복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래도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건데 대출 금리를 더 올리기에는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금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또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서민들한테 받아야 할 대출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또 예금 금리는 올려주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수지 타산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저축 가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금리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맞습니다. 폭이 이 해지하는 분들도 좀 늘었다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청포족이라고 해서 이 청약저축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해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 7월 말에는 2009년에 청약저축 가입이 시작된 이후에 월별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의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마냥 올려줄 수는 없고 그렇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고 뭐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어떤 걸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래도 시중금리 감안해서 이 청약저축 금리도 좀 인상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0.3%포인트 인상은 워낙 미미하지만 이 인상폭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좀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워낙 많은 상황인데 청약 저축에 돈을 묶어놓는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중은행에 예금 적금들면 거의 5% 육박하잖아요. 근데 지금 청약저축 1.8%에서 2.1%로 오르면 사실 1,000만 원 묶어두면 1년에 1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3만 원, 한 달에 2,500원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청포족도 굉장히 늘고 있고 청약 포기족이라고 해서 청포족도 늘고 있고 해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 청약통장 해지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쌓아놓은 가입기간 가점
유지 및 다른 다양한 선택지를 좀 확보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목돈이 필요할 때도 그 주택 청약담보대출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좋다는 판단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추후 자녀에게 가액기간 17점 만점을 물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조금 청약이라는 문제 때문에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자율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지금까지 전현남 기자랑 15분 퇴근길 15분 경제 같이 네.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SBS가 전해드린 주요 경제 뉴스 한꺼번에 몰아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마지막 유세전에 나설 예정인데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남은 임기 국정 동력과 차기 대선 출마까지 걸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오늘은 메릴랜드를 찾아 민주당 행사에 참석합니다.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하이오에서 마지막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중간선거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걸로 보여 역시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인 걸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435명을 뽑는 하원 선거에선 일단 공화당이 승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의석수에 따라 자리를 분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 석이라도 많은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관심은 현재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원 선거 결과입니다. 100명 가운데 이번에 35명을 새로 선출하는데 현재 펜실베이니아와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등 4곳이 경합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한두 석의 다수당이 판가름나다 보니 양당 모두 영향력 있는 전현직 정치인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The only way to make this economy fair, the only way to make our democracy stronger is if we fight for it. You can't take it for granted. In order to make our country successful, safe, and glorious, I will probably have to do it again, but stay tuned.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여당에 불리한 데다 최근 공화당의 경우 여론조사보다 실제 투표에서 선전한 적이 많아 민주당에게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보통 시세의 70% 선에서 매겨지는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공시가격 아래로 거래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700세대가 넘는 서울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 8월 19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 단지의 올해 최고 공시가격 주택보다 3,50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작년 10월 27억 원까지 올라 거래되면서 올해 공시가격도 따라서 올랐는데 1년 만에 집값이 30% 가깝게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런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송파구와 강동구, 인천 송도, 대구 수성구 등에서도 올해 최고 공시가격보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낮은 가격의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다른 지역도 거래가 안 돼서 그렇지 팔겠다고 내놓은 가격이 공시가격 언저리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걸 감안하면 당분간은 공시가격 이하로 계속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는 크게 내려갈 전망입니다. 세금 기준이 될 공시가격이 이번 달 조사가 시작돼서 내년 4월 확정되는데 떨어진 집값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금년 부동산 가격에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가격의 책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되어야만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역전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기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책정 때 시세 반영률을 묶어서 역전 현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사들이 이자를 적게 준 사실이 적발됐다고요. 네, 첫 번째로 네.
네, 보험금 지급할 그렇죠. 때도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쳐서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이자를 속여서 지급을 한 겁니다. 네. 보험 가입할 때나 보험금 받을 때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 받은 이자와 잘 비교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이 적발된 생명보험사들은 하나생명,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입니다. 약정한 예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데 예정이자는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 즉 예정 이율을 적용합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약관엔 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 예정 이율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지만 보통 예정 이율의 50% 수준밖에 안 되는 별도의 적립 이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덜 지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자를 네. 10분의 1밖에 안 준 것도 있다고요? 네,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DB생명인데요. 2016년부터 2021년 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 61회, 5년 이상 장기 유지 우대 조건을 충족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만기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 약관에 따라서 기본 보험료의 1%를 적립액에 가산해야 하는데 10분의 1인 0.1%만 가산해 줬습니다. 이런 계약이 적발된 것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책임 준비금이란 거를 슬그머니 적게 책정한 보험사도 있었는데요. MG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책임 준비금은 이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에서 일정액을 떼서 이 적립한 돈을 말합니다. 책임 준비금을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쌓을 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네, 지난달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중에서 어떤 식품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네, 지난달 외식 물가가 8.9% 올라서 이 3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전달 상승률 9%와 맞먹었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건 서민 음식인 이 짜장면으로 1년 전보다 13.2% 뛰었습니다. 빅맥 지수처럼 이 생활 물가를 보여주는 척도인 자장면 가격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죠. 하지만 배달 앱만 봐도 이 종류에 따라서 7,000원대, 많게는 10,000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 평균 짜장면 값만 봐도 6,454원이 됩니다. 전달보다 2.4%, 154원 오른 거고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5,700원이었던 게 10개월 동안 11.9%인 685원 오른 겁니다. 지난해 5,000원대를 넘긴 이후에 지난 4월 처음으로 이 6,000원대를 넘기면서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공식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요? 네, 1년 전보다 9.5% 올랐는데요. 외식 물가보다 더 뛰어서 이젠 집밥 먹기도 겁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9.5%는 2009년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가공식품 내 품목이 73개인데요. 이 중에 70개 품목이 다 올랐습니다. 특히 식용유와 밀가루가 각각 43%, 37% 육박하게 올랐고요. 부침가루와 이 국수, 물엿도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오르지 않은 3개 품목 중에 이유식이 제자리고요. 유산균과 가실주가 각각 2%, 3.3% 떨어졌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달과 비교해서 1.6% 올라서 지난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73개 품목 중에 54개가 올랐는데요. 10개 중 7개가 올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치즈와 라면이 11%, 8.9% 각각 올랐고요. 시리얼과 두유, 스낵 과자도 8%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이 오르는 건 올해 초 급등했던 이 국제 원자재 값이 시차를 두고 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식품업체들이 원료 재고를 소진한 뒤에 새로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공식품이 한번 가격이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데요. 물가 전반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김정석 씨는 올겨울 난방비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름 보일러에 쓰는 등유 가격이 1년 전보다 60%나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한 4, 5만 원 그래도 비싸다고 그래서요. 그 당시에 얼지 않을 정도로만 키는 거예요.
김 씨가 받는 월 생계급여 58만 원에서 등유값으로 34만 원을 내고 나면 나머지 24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가스에다가 물을 데워서 그걸로 세수를 하지. 저 보일러를 온수로 돌려면 또 한참 돌아가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정도밖에 안 먹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과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가격은 현재 휘발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민 연료라는 말이 무색해진 건데 일부 지역에선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경유와 달리 유류세 인하 혜택이 없는 데다가 난방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덩달아 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당분간 등유 가격이 오를 리만 남았다는 겁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감산하기로 했고 등유와 생산 라인이 겹치는 경유 생산을 늘리면서 등유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북반구에는 또 북극 한파가 닥칠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지금부터 미리 좀 사서 쟁여놓는 그런 일도 있고요. 등유를 생산하는 대신에 이 정유사 입장에서는 항공유, 제트유를 생산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거든요. 평균 연 18만 5천 원인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등유에 붙는 개별 소비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